2007년 화제작 새끼. 과감한 노출신으로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중국 항일전쟁 시기 민족 반역자를 암살하기 위해 접근했으나 금단의 사랑에 빠져 작전에 실패하고 병장의 이슬로 사라진 여성 스파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새끼의 소재인 미인계 공작은 21세기에도 존재합니다. 2005년 5월 6일 상하이. 한 일본인이 자택 창틀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가족 앞으로 유서 5통을 남겼습니다. 한 중국인이 비열한 협박을 했다. 나라를 팔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나는 몰렸었다. 나는 절대로 나라를 팔 수 없었다. 이국당에서 자살로 삶을 마감한 이는 주 상하이 일본 청영사관 전문 담당자였습니다. 가족을 일본에 두고 혈혈단신 부임한 외교관은 영사관 직원들과 어울려 가라오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류라는 접대부를 알게 됐고 친구 사이로 시작된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일본 외교관의 불륜을 영사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묵인하는 대가로 기밀 유출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하급 기밀에서 시작된 요구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급기야 일본 외무성의 암호해독 시스템을 건넬 것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협박을 견디지 못한 영사관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11월입니다. 호주 정계가 한바탕 소동을 겪습니다. 미인계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의회에 스파이 의원을 시무했다는 사실이 언론과 정보당국을 통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주 채널 9에 따르면 멜번의 고급 승용차 딜러인 중국계 닉 자오 씨가 자유당 연방의원 후보로 출마하도록 중국 정부에 의해 종용당했고 이 음모를 호주 보안정보국에 신고했으나 2019년 3월 멜번의 한 모텔룸에서 닉 자오 씨는 의문을 모른 채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첩보전의 양상이 냉전시대의 미국, 소련 첩보전을 방북해야 할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옛소련 몰락 이후 중국의 고도 성장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양국 정보기관의 첩보전은 본격화됐습니다. 중국 우한과 후베이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만 명에 육박하던 올해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전격적으로 미국인의 중국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실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등 정보기관 요원들이 중국에서 활약한 성과 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초순 이미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들이 발생했고 리원양 등 현지 의료진들이 이를 SNS에 올린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 글들은 중국 검열당국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곧 사라졌으나 우한의 미국 총영사관과 CIA 정보 담당자들이 재빨리 정보를 수집한 뒤 현지 의료 관계자들을 접촉해 상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트럼프 정부는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발동함으로써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준비 시간을 약 6주 벌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자연 소멸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낙관 때문에 방역 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사태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2019년 7월 22일 이란 정보부는 미국의 17명의 간첩들이 이란의 군과 핵시설 등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CIA 소속 간첩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었으며 이슬람 형법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중국에서 몰래 활동하던 미국 스파이망이 미중 간첩의 배신으로 일망타진당하면서 미국 공작원 30명이 붙잡혀 처형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CIA가 중동 지역에서 사용하던 스파이 임시 연락 시스템을 중국에도 그대로 이용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스파이 연락망은 난공불락으로 거의 탐지 불가능한 첨단 체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CIA가 중국에서 새로운 공작원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이중 간첩을 포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30명에 달하는 대중국 공작원들이 잡혔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 4월 17일자에 의하면 미중 정보전은 관과 민의 경계를 넘어 그 전선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 전장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산업 분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때문에 2018년 중국 측 정보 수집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전문팀인
중국 이니셔티브를 미 사법당국안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상대로 스파이 단속 활동을 벌여왔는데 지난 1월 3명을 적발해 위법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29세 중국인 여성은 중국군 중위 신분을 숨긴 채 보스턴 대학에 들어가 로봇공학 전문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고 민간 의료센터에서 암세포를 연구하던 중국 국적의 30세 남성은 연구실에서 DNA를 넣은 작은 병을 훔쳐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다 붙잡혔다고 합니다. 나노테크놀로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하버드 대학 화학생물학부장 찰스 리버도 걸려들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고 있던 리버는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경우 알려야 함에도 그 사실을 숨겼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리버는 2012년에 중국 우한 이공대학의 교수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이메일에 따르면 월급 5만 달러 외에 주거비와 생활비로 연간 15만 8천 달러를 리버 교수에게 따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리버 교수는 금방 계약을 맺었고 최고급 인재라는 타이틀과 함께 당신은 천인계에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생활비와 연구비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인계획은 중국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해외에 진출한 자국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백인계획의 후속 프로그램이며 해외로 유출되려는 인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국내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표방하는 중국 인재확보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뛰어난 인재를 모시는 것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임무라며 정당한 정책임을 주장합니다. 리버 교수가 그 돈의 대가로 중국에 무엇을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메일로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봤을 때는 국가 간 간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반중 정세에 기댄 과도한 탄압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2015년 필라델피아의 템플대학 물리학부 시 샤오신 교수에게 닥친 일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시 교수는 자택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게 됩니다. 갑자기 10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와장창 밀고 들어와 총을 겨눕니다. FBI다. 손들어. 시 교수는 영분도 모른 채 가족들 앞에서 수갑을 차게 됩니다. 그가 어릴 적 겪었던 문화대혁명 당시의 기억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초전도 소재 개발에 사용하는 포켓 히터라는 기기의 설계도를 중국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냈다는 것은 이미 발표되어 있던 논문이나 기술뿐이었습니다. 학교 동료들은 그의 무죄를 증언했고 결국 4개월 뒤에 사법부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미 중국계 연구자들에 대한 탄압은 트럼프 정부 들어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현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사건 당사자 중 62%가 중국계 등 아시아계였고 그중 22%는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간첩 행위는 행위대로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체제의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서방 주요국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을 스파이 행위 조장, 불법 행위쯤으로 처벌하는 것도 자칫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선진국들도 과거 한때는 모두 자신들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앞선 나라에서 중국처럼 인재와 기술과 정보를 훔치고 빼앗고 사들였던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